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최근 기력 약화로 인해 입원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고령의 김 전 총리가 입원한 이유는 무엇인지 과거 김종필 전 총리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가끔 찾아가 뵙고 외롭지 않게는 외로운 자리에 어떤 인격이 있을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마음은 제가 잘 모시려고 그런 마음을 들어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성격 좋은 거 반씩 다 찾아서 결단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애국심 그 자체 발표에 나라 생각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네, 관련 이야기 함께 해주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방금 들으신 목소리, 김종필 전 총리가 부인 박용옥 여사 빈소에서 했던 말인데요. 자, 이게 김종필 총리의 입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자, 우선 김종필 전 총리 TV를 많이 챙겨보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이제 재판을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는데, 최근에 구속 수사에 관한 그리고 구속 재판에 관해서 좀 상당히 좀 오히려 저렇게 하면 좀 인권 유린이 아니냐라면서 강도 높게 좀 비판하고 좀 따지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내부에서. 근데 그래서 최근에 정치적 상황에 대한 푸념도 많이 했었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입원까지 하게 됐다라는 게 주변 지인의 말인데요. 당시 김종필 전 총리의 입원을 도운 처남 박준홍 씨의 이야기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다른 게 특별히 나쁜 건 없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네. 그다음에 알부민 수치도 좋고요. 예. 다 정상이더라고요. 오히려 40, 50대 같아요.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예. 살이 좀 빠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식사를 잘 안 하셔서 그래요. 식사를 왜 안 하신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따로 있으셨던 거예요? 짜증도 나시고 그러시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그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 가지고 감옥에까지 넣고 그 재판을 일주일에 4번씩 수갑쳐 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네, 기력이 쇠약해진 이유가 고령이나 질병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걱정 때문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김종필 전 총리가 저렇게 화가 날 만한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일단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JP, 김종필 전 총리의 처조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정치적인 걸 다 떠나서라도 처조카가 지금 탄핵돼서 구속돼 재판받는 모습을 보는 이모부의 모습이 좀 안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은 좀 당연히 그럴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김종필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보수 정치계의 지금 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탄핵되고 구속돼서 재판받음으로써 이 보수 세력, 정치 세력 자체가 지금 몰락의 길을 걷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수 정치적의 원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 것. 그건 어찌 보면 김종필 전 총리의 살아온 길을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김종필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렇게 애정을 많이 갖게 되는 이유도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종필 전 총리의 사촌 처제격이죠. 그러니까 박용옥 여사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셋째 형의 딸이니까 이제 사촌 처제인데, 그리고 실제로 박용옥 여사랑 결혼을 할 때도 박정희 전 대통령 소개로 만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75년에 이제 총리 경질되고 그때부터 사이가 안 좋아졌지, 그 전에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거리가 멀어진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지 박근영 전 이사장이 이제 병문안을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김종필 전 총리가 타계한 박용옥 여사 생각이 많이 나시는 것 같았다.
묘소에도 가보고 싶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우표가 무산되고 그런 일도 있었고 해서 좀 그 박영욱 여사 생각이 부쩍 나는 것 같다라는 게 박근영 전 이사장의 전언이었습니다. 예, 강병규 기자, 네. 박근영 전 이사장과 함께 병문안을 다녀온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와도 직접 통화를 해봤잖아요.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네,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요, 뭐 하루는 박근영 이사장과 함께, 토요일 날, 그 전날은요, 그리고 일요일 날에는 신동욱 총재가 혼자서 방문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우표가, 기념우표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만든 그 기념 배지가 있습니다. 이 배지를 김종필 전 총리에게 가장 먼저 전달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다녀오면서 김종필 전 총리를 만난 그런 목격담을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토요일 날 저희 아내하고 다녀왔고, 네. 그리고 저는 어제 저녁 6시경에 한 번 더 좀 다녀왔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 탄생 기념 배지를 전달하러 다녀왔고요. 기념우표 전달할 때 마침 그 시간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총리님께 직접 전달하지 못했고, 대신 그 총리님의 처남 되시는 박준홍 회장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죠. 네, 저희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소식을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속보 사항이 들어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밝혔는데 전임 정무수석실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문건 1361건이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중에서 254개 문건에 대한 분석을 끝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가 살펴봤더니 삼성과 블랙리스트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선거 관련 내용들의 담긴 문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요. 문건에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게 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판단이었습니다. 또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청와대는 추가로 문건이 발견되는 듯이 또 발표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지난주에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300여 건이 발견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정무수석실 문건까지 발견이 된 거네요. 자, 이현수 기자, 네. 청와대가 이렇게 각 수석실에 대한 캐비넷을 지금 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있죠. 그리고 오늘 발표한 거 보면 지난번에 그 민정수석실에서 발표된 건 자필 메모 같은 것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공개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오늘 문건은 공개를 하는 것 자체가 그 대통령 기록물법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필 메모 형식이 아니라 공식적인 문건이라는 건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목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지금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발표를 할 때도 이제 찾고 나서 바로 발표한 게 아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더 자료가 나올 것들이 있는지 청와대가 좀 발표하는 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이 공개된 거에 화를 내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식음을 전폐하다 입원까지 했다는데 자, 강병규 기자, 이런 정무수석실 문건 1000여 건도 발견됐다면 김 전 총리 더 충격을 받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뭐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들어봤지만 박준홍 김종필 전 총리의 처남 박준홍 씨의 말에 따르면 청와대 문건 공개가 됐을 당시 그때 TV를 보면서 야 저렇게 저희 공개가 될 정도로 다음 정부에서 이걸 발견할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한 이 참모들 도대체 뭐냐 하면서 강하게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뭐 정무수석실 문건도 그렇고 뭐 아직 254건이 지금 검토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뭐 앞으로 더 많은 그 문서들이 검토가 되고 어떤 내용인지 청와대에서 파악을 하면 사실 뭐 김종필 전 총리의 그런 뭐 낙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낙담이 좀 더 심해질 만하겠죠. 김종필 전 총리 이렇게 낙담이 큰 이유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이 무산된 일이었는데요. 자, 김태현 변호사님,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필 총리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김종필 총리 같은 경우에
박정희 전 대통령 2인자로 총리도 됐죠. 공화당 의장까지 됐습니다. 명실상부한 2인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종필 전 총리뿐만 아니라 그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제 원로들이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그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해서 탄핵되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자. 잘못했으면 탄핵되고 벌을 받아야지. 그런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그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었던 업적이나 공, 물론 뭐 과도 있습니다만 그 공까지 싸그리 부정당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것들이 이제 보수 어떤 정치권의 원로들이 많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김종필 전 총리 입장에서도 그런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고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인데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업적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업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싸그리 부정되는 이 현실이 아마 굉장히 좀 마음에 편치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을 못하게 한 이 처분이 문제일까요? 그렇게 만든 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제일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잘못은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공까지 없어지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일단 그런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이 제일 큰데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우표 발행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지 마라 해라 뭐 이렇게는 안 했겠죠. 근데 다만 작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찬성하던 사람들이 사정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는 다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우표라고는 그럴 수가 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평가는 작년이나 올해나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동일한 인물들이 아무런 입장 표명 변화에 대한 어떤 설명 없이 입장을 바꿨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번 결정이든지 지난 정부에서 결정이든지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 사람들은 뭐를 본인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취재를 꼭 해봤으면 좋겠는 부분인데요. 자, 김태현 변호사님도 혹시 듣는 소식이 있으면 계속 전해주시고요. 자, 이현수 기자. 그런데 김종필 전 총리가 청와대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참모진들이 뭘 했길래 대체 이런 게 공개되게 만드느냐 이렇게 역적을 냈대요. 그런데 이게 참모진에 대한 역정일까요? 지금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역정일까요? 그러니까 김종필 전 총리 시절을 생각해보면 이런 민정수석실의 서류가 남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건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했길래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공개가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 관계자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관계자랑 좀 궁금해서 통화를 직접 해봤습니다.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막판에.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는 워낙 서류로 보고가 올라오는 것들이 많은데 본인의 캐비넷도 있지만 공용으로 쓰는 캐비넷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쌓여있는 서류들이 아마 지금 발견이 된 것 같은데 이제 당시에 검사 파견 금지법이 그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 그 청와대로 파견와 있던 검사들이 막바지에 그 사표를 내고 많이 검찰로 원대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서류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놓고 간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파견 검사들이 놓고 간 문건들이다라는 그러니까, 추측이군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뭔가 급히 돌아가면서 당시 뭐 탄핵 때라 어수선하기도 했고. 자, 이현수 기자 취재한 내용인데 그러면 이번에 발견됐다는 정무수석실 문건은 또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서류들이 남아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당사자들도 좀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직전에 그 민정수석이었던 조대한 전 민정수석도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발견됐는지 본인은 전혀 모르겠다. 그러나 좀 의문점은 남아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한 취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공백 상태라고 봐야 되나요? 민정수석이고 정무수석입니다. 두 수석실은 이 박근혜 전 정부의 국정농단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수석실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었죠. 네. 조효선 전 정무수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수석실의 수석들, 장들이 사실 박근혜 정부 말기에는 좀 실질적인 공백 상태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권력의 공백 상태에서 누구 하나 이걸 책임지고 문서에 예를 들어서 기록물을 이관할 것, 뭐 파쇄할 것, 분류라고 싹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뭐 힘의 공백 상태에서 아무도 그것을 책임지고 정리할 사람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말기의 청와대의 기강이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좀 기강이 좀 해이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들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 같은 걸 일으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김종필 전 총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도 한몫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현수 기자 또 무슨 이야기죠?
대선 때부터 사실 김종필 전 총리를 사실 대선 후보들이 거의 다 예방을 했거든요. 보수 후보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때마다 북한의 이야기를 상당히 강도 높게 하고요. 특히 북한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 그 유승민 당시 후보를 만나서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 기가 막힌다라면서 상당히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기간 동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를 만나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었는데요. 당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다른 사람은 티가 있어, 티가. 티. 하자가 있잖아. 김정은이가 뒤 할아버지들아. 아이, 꼭대야 되겠어, 꼭대야. 나는 뭘 봐도 문재인이가 대전을 안 두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김종필 전 총리가 대선 기간 동안에 진보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를 경로하게 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는데요. 뭐라고 했을까요? 출석 모습 한번 보시죠. 청와대가 발표한 캐비넷 문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언론 보도 봤습니다만은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성이 재임할 때 생산된 문서라고 청와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전혀 뭐 보시거나 이런 건 없으신 거예요? 답변 드렸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님한테 직접 한번 여쭤볼게요. 저 지금 우병우 전 수석 무슨 내용인지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 당황하는 기색이 좀 보였습니까? 어땠습니까? 당황할 수도 있죠. 어쨌든 본인이 이제 민정비서관 시절에 작성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건들이 예를 들면 완벽하게 작성된 공문서 원본이 아니라 좀 초안이나 사본 같은 형태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해야지 당황한 거 아닌가요? 그 지금은 당연히 기억 안 그렇죠. 나니까 기억이 나도 일단 저기서는 기억이 부인을 안 납니다. 해야 되겠죠. 라고 이제 하게 될 것이고 진짜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요. 본인도 아마 상황 파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에서 수많은 문건들이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문건들도 누가 이제 작성한 것이 아직까지 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당시에 자기가 민정비서관 시절에 같이 근무했던 뭐 선임행정관들이나 행정관들 통해서 지금 아마 진입 파악은 개인적으로 해볼 겁니다.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나서 대응을 찾겠죠. 그렇지만 오늘 나갈 때 했던 기억이 안 납니다라는 얘기는 뭐 잘했다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저게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오늘까지는 본인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인도 나름대로 뭔가 입장이 정리가 될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봤냐면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 문건에 대해서 판정을 내린 게 있었습니다. 이현수 기자. 그쵸.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뭐 신임 당직자들 그 임명장을 주면서 김태흠 최고위원이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거다라고 비판을 하니까 홍준표 대표가 맞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법적 증거 능력이 거의 없다. 오죽 답답하면 이런 법적 증거 능력이 없는 서류까지 공개를 하면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문건 보지도 않은 야당 대표가 법적 효력이 없는 문건이다. 증거 능력이 없는 문건이라고 선을 그어버렸단 말씀이시죠. 이현수 기자. 네, 그렇죠. 김태현 변호사님. 보기에 어떻습니까? 홍준표 대표 말대로 홍준표 대표도 검사 출신의 법조인인데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저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이유에서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있으려면 어떤 형태로 되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보도자료들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보도자료 보시면 공문서 형식에다가 옆에 작성자, 작성 날짜 대부분 직인까지 찍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완벽한 공문서, 그러니까 완벽한 대통령 기록물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연 증거 능력 있는 서류라고 해서 무조건 증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종의 개인적인 사본이라든지 메모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성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진술서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게 증거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누가 작성한지 밝혀서 그 사람을 법정에 데려다 놓고 판사가 묻습니다. 이거 당신이 쓴 거 맞아? 제가 몇 월 며칠 날 쓴 거 맞는데요? 이렇게 법정에서 얘기를 해줘야 그게 이제 증거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직 지금 단계에서는 작성자가 누군지도 알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야, 증거 능력도 없는 건데 왜 그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이 문서는 누가 쓰고 이 문서는 누가 쓰고 이 문서가 누가 쓰고 다 밝혀서
그 사람들이 이제 법정에 나와서 제가 쓴 거 맞습니다. 라고 하면 증거는 그때 생기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내용의 신빙성이 있느냐는 것은 또 남아요. 왜냐하면 이걸 그 사람이 개인 생각을 쓴 건지 대통령 지시받아 쓴 건지 그렇죠. 그 내용의 그것들이 확실하지가 않고 이런 부분 완벽한 때문에 공소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문건 공개됐을 때 시중에 놔두는 지라시라는 표현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정보보고로 파악해 본 것이다 할 경우 이게 직권남용이 되는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의 메모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작성자가 그거 내가 쓴 거 맞는데 그거 내가 삼성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라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할 때 시나리오 하나 정도로 메모를 해본 건데 그게 어쨌다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가성 있는 뇌물이 왔다 갔다라고 했다라는 증거를 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이건 한번 문제에 있어서. 재밌는 부분이라서 법조팀하고도 한번 연계해서 취재해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국정농단 재판 변수가 있었죠. 막바지 변수. 바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기습 출석한 정유라 씨를 둘러싼 공방인데요. 자, 강병 기자, 점점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는데 어떤 식으로 비화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정유라 씨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기습 출석하면서 첫 번째 논란을 빚었고, 두 번째는 어떻게 출석을 했느냐, 그 출석 경위에 대해서 특검과 변호인단이 각각 강요와 회유였다, 혹은 강요와 회유가 아닌 자진 출두다, 이런 식으로 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유라 씨의 검찰에서의 그 진술이 새롭게 나오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장시호 씨가 엄마 비자금을 장시호 언니가 숨겨놓고 가로챘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이런 소식이 장시호 씨 측에 알려지니까 장시호 씨는 제발 다 찾아가서 있으면 가져가라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진술을 낳고 새로운 증거가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는 형국인데요. 자, 그럼 엄마의 비자금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정유라 씨가 털어놓게 되는 거 아닌가요? 거꾸로 말하면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제가 취재했던 부분에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장시호 씨가 먼저 구속된 체포된 건 최순실 씨 아니었습니까? 그 장시호 씨가 일단 최순실 씨 집에서 일주일 동안 도주 기간 동안 잠깐 지냈다가 나온 적이 있었다라는 내부자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혹시 최순실 씨의 그런 현금으로 된 지폐, 그리고 여러 좀 남아있는 소량의 그런 금액들을 정유라 씨가 의미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그 비자금의 형태는 아직 밝혀진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김태현 변호사님. 그런데 장시호 씨, 최순실 씨의 비자금을 손을 댔다라고 정유라 씨가 밝힌 장시호 씨가 정유라 씨만큼은 대질신문을 안 하겠다 극구 거부를 했었다는데 이게 왜 그랬었을까요? 본인 입장에서 얻을 게 전혀 없죠. 본인은 지금 특검과의 관계가 검찰과의 관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본인이 다 석방이 돼 있어요. 아직 선고는 안 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유라 씨,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1심에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95% 이상이라고 봐요. 네. 본인도 그걸 알 겁니다.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굳이 본인이 정유라 씨랑 대질신문을 해서 본인이 얻을 게 전혀 없거든요. 보나마나 이제 정유라 씨랑 대질신문 하면 언니가 비자금 나왔던 그거를 어떻게 했네, 말았네. 그다음에 동계스포츠 영식센터 언니가 안 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언니가 안 해? 우리 엄마랑 다 같이 짜고 한 거지.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유라 씨 입장에서 보면 달갑지가 않겠죠. 그러니 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는 걸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현수 기자, 오늘 마침 또 최순실 씨의 재판이 있었어요. 근데 최순실 씨가 이 재판에서 장황하게 또 말을 쏟아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딸 정유라 씨를 특검이 이제 회유해서 일방적으로 데려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특검에 항의를 했는데요. 특히 새벽 2시에 애를 데리고 나간 건 좀 잘못했다. 내가 여기 구치소에 있어도 정유라의 엄마인데 애가 새벽 2시에 나가서 무엇을 했는지는 밝혀야 한다라고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특히 정유라 씨가 아들을 놓고 2살짜리 아들을 놓고 나간 건 협박이 있지 않고선 그럴 수가 없다라면서 좀 강도 높게 특검을 공격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정치데스크, 정치 전문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사항까지 짚어봐야 될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주변의 권력 지형에 큰 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 끝까지 꼼꼼히 챙겨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